W그룹의 총수 주원우의 세계는 차가운 유리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결코 누구와도 악수를 하지 않았고 스치기라도 할까 두려워 언제나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그의 손은 늘 새하얀 가죽 장갑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에게 타인의 신체 접촉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호흡 곤란과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도 그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빌딩의 꼭대기,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 차림에 앳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피곤에 지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낙스 냄새와 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원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엘리베이터의 가장 먼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침범한 이 이질적인 존재가 불쾌했다. 그가 그녀와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숨을 참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쿵하는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정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여자가 공포에 질린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아래로 덜컹이며 흔들렸다. 균형을 잃은 여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공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그의 장갑 낀 손을 스쳐 그의 맨 손목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시간이 멈췄다. 원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곧 닥쳐올 끔찍한 발작을 기다렸다.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의 아찔한 전조 증상. 그는 지난 20년간 수천 번이나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의 재림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공황도 발작도 없었다. 대신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떨리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 여자의 손의 감촉만이 생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지난 20년간 타인의 손길은 그에게 언제나 고통의 동의어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그저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지난 20년간 그의 세계를 지탱해왔던 단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 접촉은 곧 고통이다라는 법칙이 이 정체 모를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기적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잡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두운 곳을 무서워해서. 여자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애미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의 맨살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얼마 후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이 들어오자 여자는 자신이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에 댄 듯이 황급히 손을 뗐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된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원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자신의 맨손목을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외계의 물체인 것처럼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자는 거의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원우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아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응시했다. 그의 비서가 달려와 그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대체 뭐지? 그의 완벽했던 유리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밤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기적과도 같았던 그 밤 이후 주원우의 세상은 온통 그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고 온갖 종류의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고작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 여자와의 우연한 접촉 한 번이 그의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박비서에게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여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내라는 명령과 함께 박비서에게 W그룹의 총수가 내린 이 기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후 박비서는 신하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다. 지금은 희귀병을 앓는 어린 여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W타워의 야간 청소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처절한 현실 그 자체였다. 원우는 그녀의 파일을 읽으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가 왜 자신의 병에 대한 유일한 예외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그는 그녀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실수로 펜을 떨어뜨렸다. 그녀가 펜을 주워 건네는 순간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이 스치게 했다. 그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가올 발작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붐비는 1층 로비에서 그녀와 우연히 부딪혔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에 분명히 닿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통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지독한 병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거대하고 차가운 CEO의 집무실에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은 채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듯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했다. 신하연 씨, 나에겐 병이 있어.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하는 희귀한 병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예외야.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공식적인 약혼녀 역할을 하며 자신이 악수나 다른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사교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완충제이자 진통제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동생의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녀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연봉을 약속했다. 하연은 충격과 모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사람이 아닌 약이나 도구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당장 이 제안을 거절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동생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에게는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유일한 조건은 동생의 치료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법적인 효력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개인적 접촉 파트너로서의 그녀의 의무가 차가운 법률 용어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하연은 자신의 몸을 돈과 맞바꾼 기분이었다. 원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들의 기묘하고 위태로운 계약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신하연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주원우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작되었다. 그녀의 낡은 옥탑방의 모든 짐을 합쳐도 그의 드레스룸 한 칸을 채우기에도 부족했다. 집사는 그녀에게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차가운 간수와도 같았다. 계약의 첫 번째 임무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룹의 VVIP 고객들을 위한 자선 갈라 행사에
원우가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곳은 악수와 가벼운 신체 접촉이 난무하는 그에게는 지뢰밭과도 같은 장소였다. 그는 스타일리스트들을 동원하여 하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상류층 여성으로 변신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임무를 하달했다. 당신은 오늘 밤 나의 오른쪽에 서게 될 거야. 누군가 악수를 청하면 당신이 먼저 그 손을 잡아 내 손에 부상이 있다고 적당히 둘러대도록. 오늘 밤 당신의 손이 곧 내 손이다. 실수하지 마. 그의 말은 그녀를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로 여기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갈라 행사장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원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태민 이사가 뱀처럼 미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원우의 약점을 시험하려는 듯 보란듯이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계약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태민의 손이 원우에게 닿기 직전 우아하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태민 이사님. 원우 씨가 최근 손을 좀 다쳐서요. 무례를 용서하세요. 그녀의 연기는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당당했다. 잠시 후 원우의 옛 약혼녀였던 최유라가 경멸 가득한 눈으로 홀로 서 있는 하연에게 다가왔다. 네가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기어. 진통제 대용품이 진짜 약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 자리를 잊지 마. 그녀의 악의적인 속삭임은 이 사교계에서 원우의 병이 공공연한 비밀임을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원우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투를 대신 싸워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유라는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 동안 그들은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는 잠들기 전 약을 먹듯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어야만 했다. 그들의 손이 처음 맞닿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과 그의 차갑고 단단한 손.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녀는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만이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잠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날카롭고 고독해 보였던 그의 얼굴이 잠든 동안에는 마치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감정의 싹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계약 관계가 익숙해질 무렵 한소우는 권원우의 차가운 껍질 뒤에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이 들었을 때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고통스러워했고 가끔씩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는 듯 지독할 만큼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었고 그 소리는 그의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 그는 어둡고 차가운 벽장 속에 갇힌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문 밖에서는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벽장 문이 열리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 그의 팔을 잡아 어둠 속으로 끌어내는 그 끔찍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다. 어머니, 원우는 잠결에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조용히 하프를 정리하던 소우는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공간, 그의 침실문을 열었다. 방 안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침대 위에서는 그가 시트에 엉켜 식은땀을 흘리며 발작하고 있었다. 얼음 황제는 없었다. 그곳에는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상처 입은 한 명의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는 이 깊은 공포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침대 위로 올라가 그의 곁에 앉아 떨리는 그의 몸을 자신의 온몸으로 아주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계약을 넘어서는 위험하고도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마치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듯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데려가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의 악몽 속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원우의 의식 속에서 그를 끌어내던 거칠고 차가운 손길은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절규는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다정한 속삭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격렬했던 경련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이온기의 주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소우는 그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위태로운 싸움을 홀로 해왔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연민과 애정은 이제 그의 상처를 기꺼이 자신의 상처처럼 보듬어 안는 깊고 강렬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원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악몽 없는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곁에는 밤새 자신을 지키다 지쳐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소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팔 위에 보호적으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그녀의 손길이라는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함께 걸어들어와 준 그녀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맨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계약으로 묶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하고 보듬어준 기묘한 유대감을 가진 두 남녀만이 남아 있었다. 원우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숨지 않았고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밤의 의식은 변했다. 그는 이제 하프 연주가 시작되기 전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고된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의 닫힌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던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원우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소은이라는 현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지난 20년의 고통스러운 법칙을 무너뜨린 유일한 변수였다. 그는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그녀와의 접촉의 경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목숨을 건 실험과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낮에 꽃집에서 일하다가 붙은 듯한 작은 나무십 하나가 앉아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불결하다며 인상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장갑을 벗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맨손을 뻗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앉은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고통은 없었다. 대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운 감촉과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가 그의 모든 감각을 아찔하게 파고들었다. 또 다른 날 그들은 계약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한 웨이터가 실수로 그녀와 부딪힐 뻔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역시 맨손이었다. 그는 옷감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녀의 체온에 그리고 자신의 본능적인 보호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황급히 손을 뗐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그녀의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실험들을 통해 지난 20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트라우마의 방정식을 하나씩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마법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치유제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전함과 신뢰였다. 그의 뇌는 그녀로부터의 접촉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학습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그 서툴고 용감한 시도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두려움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용기, 그리고 마침내 안도감으로 변해가는 모든 감정의 파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를 향한 애틋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그의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 충분했다. 손을 잡는 것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할 때 온기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의 음악과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따뜻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낡은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신뢰와 편안함의 증거였다. 소우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장감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고 무방비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잠결에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고양이처럼 그녀의 손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약이 아닌 그의 집이 되어 있었다. 주원우와 하나연의 비밀스러운 세계는 봄날의 꿈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그녀가 만든 따뜻한 차를 마실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변화는 W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퍼져나갔다. 얼음 황제는 이제 드물게나마 미소를 짓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 바로 그룹의 2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이태민 이사였다. 그는 원우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약점을 극복하고 더 강하고 안정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그는 마침내 원우의 치료제인 하연을 오히려 그를 공격할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하연의 모든 과거를 캐냈다. 보육원 출신의 가난한 청소부, 병든 여동생. 그는 이 모든 사실들을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영향력 있는 경제지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기사는 W그룹의 총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가난한 젊은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W그룹의 주가는 흔들렸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기자들은 하연의 옥탑방 앞에 진을 쳤고
그녀는 순식간에 총수를 홀린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이룬 모든 작은 성공과 행복이 이 잔인한 스캔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이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의 안정을 위해 원우가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원우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예상했다. 그가 언제나처럼 이 더러운 스캔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 하연을 벌일 것이라고.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원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기사의 내용 중 한 가지는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연 씨는 저의 약점이 아니라 저의 힘입니다. 저를 치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의 부름을 받은 하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원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흰 장갑을 벗어 그녀의 손을 자신의 맨손으로 굳게 잡았다. 회의실에는 경악에 찬 탄성이 흘렀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는 수만 마디의 연설보다도 더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접촉 공포증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하연의 손을 잡은 채 이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태민 이사, 당신은 나의 약점을 보고 싶어 했지. 지금 당신은 나의 가장 큰 강점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당신이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회의실의 모든 권력 구도는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혔다. 이태민의 공격은 오히려 원우의 약점을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비밀을 가진 불안한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는 진정한 왕이었다. 이 사회에서의 그날 이후 주원우와 하나연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원우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태민의 공격은 단순한 권력 투쟁 이상의 지독한 개인적인 악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대체 왜 이태민이 그토록 자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고의 사립 탐정팀을 고용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의뢰했다. 하연은 그의 이 위험한 여정에 기꺼이 동행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가 과거의 유령들과 마주할 때 그의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탐정팀의 보고서는 며칠 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20년 전의 그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그룹의 2인자였던 이태민의 아버지가 원우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사건이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어린 원우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태민의 아버지는 그를 외딴 별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린 원우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며 그의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타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그의 끔찍한 병은 바로 그때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어린 이태민은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옆에서 지켜보고 동조했다. 보고서를 읽는 원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악몽의 파편들이 하나의 선명하고 잔인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해왔던 고통과 불행이 모두 이 부자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검은 화염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태민과 그의 가문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부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의 이성이 그를 괴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연이 그의 손을 그녀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분노와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파괴하는 것이 당신을 치유해 줄까요? 아니면 당신을 당신이 그토에엔 혐오했던 괴물로 만들 뿐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분노의 화염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의 품에 안겨 그는 오랫동안 울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어린 소년의 눈물이었다. 그는 복수와 용서 사이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괴물이 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차갑고 냉철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를 파괴하지 않겠어. 나는 그를 해체시킬 거야. 분노가 아닌 논리로. 그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조각조각 빼앗아 주겠어. 그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정의를 위한 차가운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그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도덕적인 나침반이자 그의 유일한 안식처인 하나연이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태민이 소집한 W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장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주들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민은 연단에 서서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구원자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원우의 정신적 불안정성과 출신 불명의 여자와의 스캔들을 거론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만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원우가 이 공개적인 공격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연단 위로 올라선 원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강인했다. 그의 곁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하나연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지지하며 서 있었다. 원우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인정했다. 이태민 이사의 말 중 한 가지는 맞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태민 이사와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안겨준 상처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하연과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교통사고가 사실은 이태민의 아버지가 사주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은퇴한 수사관의 증언 영상. 그리고 그 이후 그가 별장에 갇혀 학대당했던 끔찍한 기록들까지. 그리고 그는 화살을 현재로 돌렸다. 그는 이태민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하며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이번 스캔들을 조작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태민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며 발악했다. 바로 그때 원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태민이 원우의 사무실에서 그를 협박했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자 이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등을 돌렸다. 원우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쳐 이태민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의 탐욕과 악행이 마침내 그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원우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흰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맨손으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것은 그의 모든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완벽한 작별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과거의 폐허가 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태민 이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W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우는 마침내 잦아들었다. 주원우는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고 그의 명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를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낸 영웅적인 리더로 칭송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원우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의 끔찍했던 병은 하연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 역시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진통제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작이 거래였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우는 하연을 W타워의 가장 높은 곳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하프 소리를 들었던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별처럼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원우였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었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약이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이라는 약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치료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괴물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봐준 당신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결벽증으로 유명했던 그 총수가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반지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닮은 작지만 영롱한 사파이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이 내 안에서 봐주었던 그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더 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세상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신하연 씨.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우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이 더 이상 장갑을 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기묘하고 아팠던 시작은 마침내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버림받았던 소녀는 자신을 영원히 놓지 않을 한 남자를 찾았고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남자는
자신이 만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유일한 여자를 찾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 최고의 콘서트홀 무대 위에서 윤서연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첫 번째 데뷔 독주회를 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의 힘으로 한 남자를 구원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낸 눈부신 아티스트였다. 객석에는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어린 동생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언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객석의 또 다른 한편에는 주원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흰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관객들 틈에 앉아 자신의 아내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 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맨손으로 아내를 향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의 그 평범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증표였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원우의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하연이 가꾸는 작은 화분들과 그녀의 하프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그의 병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가 공황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끌어안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하연이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가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원우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느 화창한 봄날의 붐비는 공원에서 끝을 맺는다. 몇 년 전의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질서하고 더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하연의 손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과의 스침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그녀의 온기를 그리고 자신들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의 감촉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유리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 덕분에 비로소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집에 온 거야.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굴리던 공이 그의 발치로 굴러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하연의 손을 놓고 몸을 숙여 자신의 맨손으로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로 공을 건네주었다. 하연은 그 기적과도 같은 평범한 광경을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유리 감옥에 갇혀있던 남자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한 남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